역사 역설. 오늘은 연암집에 나오는 생각을 현대적으로 풀었습니다. 조선 후기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은 가난해도 양반이다. 이 말은 단순한 신분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하나의 삶의 규칙이었고, 어떤 선택은 허용되고 어떤 선택은 끝내 허용되지 않는지를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었습니다. 양반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을 뜻한 것도 아니었고 항상 부유한 사람을 의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현실에서 양반은 오히려 가난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국가가 양반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해 준 것도 아니었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은 어려웠고 자리는 적었으며 수많은 양반 가문들이 몇 대에 걸쳐 과거에 낙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스스로를 가난한 평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순간 양반으로서 살아온 모든 서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기록을 들여다보면 가난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로 체면을 잇는 일입니다. 밥을 얻어먹는 순간, 삿을 받고 노동을 하는 순간, 장사를 하거나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선비가 아니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몰락한 양반이 아니라 양반 흉내를 내다 실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몰락한 양반은 연민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체면을 저버린 양반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반들은 굶고 있으면서도 굶주림을 말하지 않았고 살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누군가는 상리를 제안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장사를 권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체면 조금 내려놓고 살자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지점을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인물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연암의 잡기와 소풍문에는 이런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굶주림보다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선비들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몸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겉으로 보면 아주 고결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마치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연암은 이 장면을 눈물로 비장함으로 숭고함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때로는 웃음 섞인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연암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사람은 불쌍한가? 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고결함인가? 아니면 체면에 중독된 자기 기만인가? 연암의 글 속 선비들은 배가 고파서 몸이 떨립니다. 속이 비어 손이 떨리고 기운이 빠져 걸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배부른 척 말하고 굶주림을 감추기 위해 술을 마시고 허기진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오히려 더 말쑥한 옷을 고집합니다. 이 장면은 숭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이합니다. 연암은 그 기이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까? 아니면 역할극에 갇힌 것입니까? 이 질문은 선비 한 사람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그 시대 전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이 연암의 시선을 가장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양반전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작품은 양반을 풍자하는 짧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글은 조선 사회 전체의 도덕 구조를 해체하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가난한 양반이 등장합니다. 그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으며 먹을 것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말합니다. 자신은 양반이라고. 양반이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없고 상리를 할 수 없으며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연암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양반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연암은 아주 기묘한 설정을 꺼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을 아예 사고 파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자가 나타나 양반이 되는 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반은 자신이 지켜온 삶의 규칙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양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고 이익이 보여도 계산하지 않는 척하며 죽을 것 같아도 차라리 굶어 죽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양반이라고 말입니다. 이 장면은 웃음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연암은 이 설명을 너무도 담담하게 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곧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 규칙들이 실제로 조선 사회에서 양반에게 요구되던 삶의 태도였기 때문입니다. 연암은 여기서 양반을 단순히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삶은 과연 고결한가요? 아니면 고통을 미덕으로 착각한 결과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규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는가요? 양반전에서 가장 날카로운 장면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양반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설명하는 순간 그 신분은 존엄이 아니라 자기 파괴의 매뉴얼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암은 말하지 않습니다. 양반 제도는 잘못됐다고 대신 보여줍니다. 양반이 되기 위해 사람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연암이 바라본 조선 사회는 욕망을 부정하는 사회였습니다. 먹고 싶다는 말은 천박한 말이었고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은 속된 말이었으며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인간 이하의 행동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암은 그 욕망들이 사라졌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말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에는 욕망이 없는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욕망을 숨기거나 욕망을 부정하거나 욕망을 감춘 채 도덕을 말하는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연암은 그들을 가장 날카롭게 비웃습니다. 여자를 탐하면서도 입으로는 금욕을 말하는 사람, 이익을 계산하면서도 겉으로는 청렴을 외치는 사람, 자신은 굶어 죽을 각오를 했다며 남에게도 같은 선택을 강요하는 사람. 연암에게 이런 인간은 고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비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암의 세계에서 도덕이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살고 싶으면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원하면 원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책임 있는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는 그 말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굶고 있으면서도 굶지 않은 척해야 존중받았고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해야 군자로 남을 수 있었으며 살고 싶으면서도 차라리 죽겠다고 말해야 체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연암은 이 사회를 아주 큰 목소리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인간을 끝까지 연기하게 만듭니다. 체면이라는 가면을 쓴 채 배고픔과 욕망을 숨기고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그 결과 독자는 웃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웃음이 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물이 너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암의 글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가 조선을 비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인간을 해부했기 때문입니다.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굶기는 인간, 욕망을 숨기기 위해, 도덕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인간, 역할에서 벗어나는 순간, 존재 자체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인간. 이 인간은 조선 후기의 선비만이 아닙니다. 시대와 옷을 바꿔 입었을 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연암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은 고결함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오래 연기해온 역할입니까? 이 시선은 인간의 욕망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연암이 바라본 조선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질서정연하고 도덕적인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의를 말했고 절제를 말했으며 군자의 품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욕망을 말하지 않는 사회였다는 점입니다. 조선 사회에서 욕망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성욕과 돈에 대한 욕망은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을 의심받는 영역이었습니다. 먹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천박한 일이었고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속된 일이었으며 사랑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이성을 잃은 사람의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을 부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욕망을 부정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입으로는 절제를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강하게 원했습니다. 겉으로는 금욕을 말했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탐했습니다. 연암은 이 장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본래 먹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식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사상 구조 속에서 이 문장은 매우 위험한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도덕의 기반을 뒤흔드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사회의 도덕은 욕망이 없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군자는 욕망을 초월한 존재이고 선비는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존재이며 도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연암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없고 욕망이 없는 사회는 허구이며 욕망을 부정하는 순간 도덕은 곧 위선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연암의 글에는 아주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를 탐하면서도 나는 군자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돈을 벌고 싶다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이익을 계산하면서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들은 조선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이상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암의 시선 속에서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암이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인물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욕망을 숨기면서 도덕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청렴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더 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 겉으로는 금욕을 말하면서 남의 욕망을 단죄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은 숨긴 채 타인의 욕망만 문제 삼는 사람들입니다. 연암은 이들을 가장 비도덕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암에게 도덕이란 욕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욕망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욕망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선택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란 항상 욕망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청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 있는 관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회는 이 모든 욕망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기했습니다. 굶고 있으면서도 배부른 척했고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했으며 탐하면서도 탐하지 않는 척했습니다. 연암은 이 연기를 아주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사회가 정말 도덕적인가? 아니면 도덕을 흉내내고 있을 뿐인가? 연암의 잡기와 서풍문을 읽다 보면 이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는 큰 담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장면 하나를 꺼냅니다. 어떤 인물은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멀어집니다. 어떤 인물은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연암은
그 평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을 숨긴 사람은 정말 더 고결한가요? 이 질문은 당시의 독자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자기 삶 전체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욕망이 없는가? 아니면 욕망을 숨기며 살아왔을 뿐인가? 나는 도덕적인가? 아니면 도덕적인 척해왔을 뿐인가? 연암의 글이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는 그 질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웃음은 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정확한 질문 앞에서 웃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연암이 묘사한 인물들이 너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들은 조선 후기의 선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원하지 않는 척하고 도덕을 말하기 위해 자기 욕망을 숨기고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욕망을 단죄하는 모습. 연암은 이 구조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조선 사회를 넘어서 인간 사회 전체를 향합니다. 이 시선은 욕망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호질입니다. 호질에서 연암은 조선 사회가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존재를 정면으로 무너뜨립니다. 바로 도덕군자입니다. 이야기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선비가 등장합니다. 학문도 깊고 말도 고드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연암은 이 인물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선비는 여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이 호랑이는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연암은 이 호랑이에게 도덕적 판단 능력을 부여합니다. 호랑이는 선비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금욕을 말하면서 왜 밤에는 다른 행동을 하느냐고.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연암이 비판하는 대상이 성욕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호랑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가지는 것이 죄다라고.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욕망이 없다고 말했느냐고. 왜 스스로를 군자라 불렀느냐고. 왜 남의 욕망은 꾸짖으면서 자기 욕망은 숨겼느냐고. 이 질문 앞에서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연암은 이 장면을 통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욕망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욕망을 부정하며 도덕을 말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때 연암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판단을 보여줍니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도덕은 도덕이 아니라 위선이며 위선 위에 세워진 사회는 언젠가 반드시 균열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양반전과 호질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왜 굶고 있으면서 굶지 않은 척해야 했는가? 우리는 왜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해야 했는가? 우리는 왜 살고 싶으면서도 차라리 죽겠다고 말해야 존중받았는가? 연암은 이 질문을 개념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 하나를 앞에 놓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고결한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 연기해 온 것뿐인가요? 그래서 연암의 글을 읽는 독자는 판결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양반 이야기만이 아니라 체면과 이미지 때문에 자기 욕망을 숨기며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암에게 인간은 고결한 존재이기 이전에 솔직해야 할 존재입니다. 솔직함 없이 도덕은 성립하지 않고 솔직함 없는 절제는 그저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그는 욕망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욕망을 마음껏 따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욕망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순간 모든 윤리는 허공에 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암의 글 속 인물들 중 가장 불쌍한 인물은 욕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인물도 욕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위험한 인물은 욕망이 없는 척하며 도덕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억압하며 결국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연암은 이 사실을 격렬한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한 문장으로 웃음이 섞인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글은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욕망을 숨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도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암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상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욕망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욕망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암의 글은 지금도 계속 읽히고 계속 불편하며 계속 필요한 글로 남아 있습니다. 연암의 세계에서 도덕은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에게 도덕이란 욕망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었고 욕망을 부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암이 말하는 도덕은 욕망을 분명히 인정한 상태에서 그 욕망 위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조선 후기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조선 사회는 오랫동안 욕망을 통제해야 할 대상 혹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특히 선비와 양반에게 욕망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품위가 없는 일이었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속된 일이었으며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비겁한 고백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에는 아주 기묘한 풍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굶고 있으면서도 굶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살고 싶으면서도 차라리 죽겠다는 말을 해야 그나마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존재했습니다. 연암은 이 풍경을 멀리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대놓고 개혁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이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그가 택한 방법은 외침이 아니라 관찰이었고 선언이 아니라 묘사였습니다. 연암은 짧은 글 하나 속에 한 인간의 모순된 모습을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독자에게 아무런 결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암은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고결한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 연기해 온 것뿐인가요? 연암의 글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웃음이 나옵니다. 상황이 우스꽝스럽고 인물의 행동이 과장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독자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 인물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암이 그려낸 인물은 조선 후기의 선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인간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굶기는 사람, 욕망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도덕이라는 언어를 빌려오는 사람, 자신의 선택을 고결하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차라리 죽음을 입에 올리는 사람. 연암은 이 모든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묘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굶주림으로 몸이 떨리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배부른 척하는 모습, 허기를 감추기 위해 술을 마시며 오히려 더 단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는 모습. 연암은 이 장면들을 숭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독자는 그 장면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연암이 살던 시대 선비들은 신분과 체면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야 했지만 우리는 다른 이름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조직, 직업, 역할, 이미지, 그리고 타인의 시선. 형태는 달라졌지만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힘들면서도 괜찮은 척하고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하며 버티고 있으면서도 아직 할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모든 선택을 책임감이나 성숙함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연암은 이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에게 도덕이란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아니라 욕망을 부정하는 기술이 아니라 욕망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선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란 언제나 욕망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절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배고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청렴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문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각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선택이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암이 문제 삼은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욕망을 죄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끝까지 비판한 것은 욕망을 부정하는 태도였습니다. 욕망이 없는 척하면서 도덕을 말하는 사람, 자신의 욕망은 숨긴 채 타인의 욕망을 단죄하는 사람, 자기 선택을 고결하게 보이기 위해 고통을 미화하는 사람. 연암의 눈에 이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언젠가 타인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도덕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소모시키는 사회가 됩니다. 연암은 이 구조를 아주 오래전에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도를 바꾸자는 말 대신 사람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굶고 있으면서도 굶지 않은 척하는 사람,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 살고 싶으면서도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고결한가요? 아니면 너무 오래 연기해 온 것뿐인가요? 연암은 끝까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판단을 독자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읽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웃고 지나가지만 누군가는 오래 멈춰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의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스스로를 굶기는 사회, 이미지 때문에 욕망을 부정하는 사회, 고통을 미덕으로 만들며 살아남는 선택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사회. 연암은 그런 사회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웃음이라는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암의 글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연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암은 과거의 사상가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읽혀야 할 인물입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도덕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덕적인 척하며 자기 자신을 굶기고 있는 것인지. 연암은 그 질문을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쉽게 답하지 못한 채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그 멈춤의 순간 연암의 글은 비로소 완성됩니다.